이지혜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먹고 자고 행복했습니다. 제일 좋네, 제일 좋아. 네. 정말 제일 좋네요. 아니 저기 고향에 가시는 대신 부모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뭐 부모님하고는 내내 사이 좋았습니까? 네, 부모님과도 같이 먹고 자고 아, 그래요? 아, 이게 왜 오랫동안 안 보던 분들이랑 갑자기 집중적으로 며칠 같이 있으면 좀 그쵸. 이렇게 전쟁이 한 번씩 나거든요. 근데 이제 다년간의 노하우로 이제, 아하. 지금쯤이다. 지금쯤 뭐가 이제 버튼이 눌려질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자리를 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야. 그런 노하우들은 있죠. 이제. 현명하시네요, 아주. 네. 연휴가 되면 영화 기자들은 더 바쁘겠어요. 왜냐면 연휴 타이밍에 맞춰서 개봉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처럼 설 연휴가 긴 기간에는 네. 보통 이제 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 큰 규모의 영화들이 흥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다지면서 개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위 가족 영화 같은 것들. 네, 최근에는 뭐 그런 기조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요. 여전히 뭐 계절이나 명절 아니면 뭐 스포츠 이벤트나 대통령 선거 같은 큰 국가적인 이벤트를 피해서 이제 좀 영화들이 개봉하려고 하죠. 그러게요. 엄청난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으면 잘 안 된다면서요. 네, 뭐 최근에는 올림픽 인기가 예전만큼 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하계 올림픽 같은 이벤트들은 피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개봉하는 영화들은 개봉 초반에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거나 관객 수를 많이 끌어들여야지 그렇죠, 지속적으로 극장의 관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초기 관객 수를 잡기 위해서 개봉일을 정하는데 예전에 이제 주 5일 근무하기 전에는 일요일에 관객들이 이제 휴일에 영화를 보러 오니까 일요일 관객을 잡기 위해서 토요일에 개봉을 하고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요일까지도 개봉이 앞당겨졌어요. 왜냐하면 더 빨리 개봉해서 더 빨리 입소문내서 더 선점을 하겠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극장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다시 이제 금요일 혹은 주말로 이제 개봉이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빨리 입소문이 나서 먼저 매를 맞는 게 결코 좋지 않구나라는 이제 너무 워낙 입소문이 빨리 형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금요일 정도로 미루는 그런 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또 트렌드가 있군요. 네. 개봉 날짜는 어떻게 정해요? 일단은 제작사와 배급사가 함께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이벤트들을 고려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죠. 뭐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 단계부터 이미 언제 개봉할지를 정하고 이제 제작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코로나와 뭐 시국이나 뭐 거리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나 이슈 또 뭐 경쟁작들의 개봉일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고려 사항이 되기는 하는데 대작 영화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흥행 시즌이 중요하죠. 네. 설, 여름, 추석, 연말 이렇게 총 4번으로 나뉘게 되는데 요때 이제 그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몰리게 되어 있죠. 생각할 게 되게 많군요. 네, 그리고 또 경쟁작도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할리우드 영화 중에 국내에서 세계 최초 개봉한다 뭐 이런 타이틀이 붙을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주 초반에는 그게 뭐 시차로 인한 하루 정도 차이로 인한 그런 경우를 이제 마케팅적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현재는 아예 뭐 일주일 이상 앞당겨서 2주 정도 앞당겨서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는 블록버스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베타 테스터로서 아주 좋은 게 일단 열성적인 관객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영진이 통합 전상망을 통해서 표 집계가 아주 빠르게 바로 이제 그 다음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네. 이 영화가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를 미리 예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한국이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을 좀 선도하는 트렌디한 이미지까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봉하는 것이 이제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얻기에 좋은 시장인 거죠. 근데 표 팔리는 걸 영진에서 집계하는 게 뭐 최첨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나라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밖에 안 돼. 현재는 뭐 우리나라밖에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최초로 이렇게 시도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미 팔린 표를 집계하는 것에 예매율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그냥 당연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안 된다는 게 신기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줄 영화도 연휴를 타겟으로 개봉했다면서요? 네. 영화 휴민트인데요.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베테랑으로 이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류승환 감독의 신작이고요. 휴민트라는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그 국정원 관련 그 정보물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해요. 그렇죠.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첩보 활동을 벌이는 걸 이제 말하는데 이 휴민트라는 제목답게 이제 국정원 요원이 주인공이에요. 그렇군요. 네, 국정원 요원 중에서도 블랙 요원이죠.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이름 없는 이 요원이 동남아에서 이제 벌어진 범죄를 추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본인의 이제 휴민트죠. 정보원이 남긴 이제 단서를 쫓다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북한 식당의 종업원 최선아라는 여성과 접촉해서 이 여성을 통해서 정보들을 이제 얻어내려고 정보원으로 삼으려고 하죠. 근데 이 국정원 블랙요원 조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자신의 휴민트 작전으로 인해서 정보원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잃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번만큼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야겠다 해서 정보원 보호를 이제 최우선으로 두고 작전을 실행하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보다 이 사건이 범죄가 엄청나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기 북한 당국도 개입되어 있고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도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북에서 최선아의 과거 연인이었던 보위부 조장 박건이라는 인물까지 얽혀들면서 이들이 범죄를 해결하고 또 오래된 박건과 최선아의 그 사랑까지도 이 작전 중에서 떠오르게 되면서 이들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뭐 짧게 얘기하시는 가운데도 엮여있는 얘기가 엄청 많네요. 네. 뭐 얘기 풀어나갈 게 아주 많다는, 또 풀려야 되는 얘기가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휴민트라는 게 그러면 전 잘 몰라서 이제 확실하게 여쭤보면 네네. 정보원이에요? 아니면 요원이에요? 아니면 요원일 수도 있고 정보원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일단은 원래 사전적인 뜻은 이제 인적 자원이죠.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얻는 정보를 뜻하는데 영화 안에서도 뭐 정보원을 휴민트라고 일컫기도 하고 뭐 그런 얻는 정보를 휴민트라고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극중 배경이 블라디보스토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기서 촬영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뭐 전쟁 때문에 그쪽으로 뭐 들어가기도 어렵고 물류 수송도 힘들고 무엇보다 작은 송금이 막혀서 이제 대안으로 풍광이 비슷한 라트비아에서 촬영했다고 해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군요. 네네. 블라디보스토크에 촬영하기는 힘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러시아의 흔적이 드러나는 도시 분위기를 활용했어요. 이 제작사 대표에 따르면 라트비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영화가 그러니까 클래식한 무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영화는 예전에 뭐 프랑스 고전 첩보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무드들이 많은데 그러한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동유럽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미 너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런 옛스러운 고전적인 분위기가 나지 않는데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옛 러시아의 풍광 같은 것들을 여전히 간직한 곳이 많아서 굉장히 안성맞춤인 로케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장소 찾느라 고생 좀 했겠네요. 그렇죠. 이런 어떤 이국적인 풍경이 영화 보다 보면 좀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까? 네, 이 영화의 첫 인상은 마치 그 장피에르 멜빌의 암흑가의 새 사나이나 뭐 그런 예전에 있던 고독한 스파이 영화들을 다시 보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그 이국적인 풍경 때문도 있지만 연출이나 미술, 특히 조인성 씨가 영화 내내 롱코트를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싸울 때는 롱코트가 너무 불편하죠.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롱코트 자락을 휘날리면서 긴 다리로 액션을 하는데 거기에서 류승환 감독이 원했던 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참고한 레퍼런스들을 보면 뭐 장피에르 멜빌의 영화도 있지만 저는 아마 류승환 감독이 르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같은 그런 소설들도 많이 참고했을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가운 도시에 고독한 스파이 늘 뒷골목에서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며 걸어가는 그 남자의 뒷모습 이런 고전 클래식 영화 그 첩보 영화에서 느껴졌던 그런 무드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조인성 씨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왠지 이 롱코트 뭔지 모르겠지만 이 네. 제품 또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롱코트를 입고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은 국정원에서 임무를 받기를 롱코트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 브랜드 뭔데요? 저 사고 싶었어요. 저 이따 보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왠지 멋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액션씬 어떻습니까? 뭐 류승환 감독 하면 네. 액션 대가시죠. 이번에 액션은 베테랑이나 이전에 밀수에서 봤던 통쾌함이 터지는 네. 굉장히 활력 넘치는 액션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액션을 할 때도 일단 조인성 씨가 가지고 있는 그 긴 팔다리가 가진 그 신체적인 장점을 10분 활용하면서도 네. 뭔가 우아함이 더 깃들여져요. 어허. 그래서 조인성 씨가 오랫동안 이제 류승환 감독과 호흡을 맞춰왔고 또 심지어 전작인 무빙에서도 국정원 요원이었잖아요. 맞아요. 워낙 액션에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분이라서 무빙은 초능력이잖아요. 그래도 액션 하잖아요. 초능력이잖아요, 그거는. 이번 영화에서도 그 류승환 감독과의 호흡과 그 류승환 감독 특유의 액션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렇게 멋있는지 모르겠다, 액션 할 때. 짱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예. 좀 그렇긴 한데 본인은 그냥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이 워낙 액션에 일가견이 있고 본인도 액션 배우잖아요. 액션 배우로서 영화에 출연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디렉션을 내릴 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때려라 저렇게 때려라 직접 이제 시연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조인성 배우가 하고 나서 약간 헷갈릴 때도 이 류승환 감독이 시연한 대로 하면 영화 굉장히 잘 나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줄 만큼 이제 류승환 감독의 액션은 배우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지만 제대로 하게 되면 굉장히 순도 높은 액션씬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류승환 감독의 액션씬이 네. 좀 굉장히 날것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네. 멋있는 액션이 아니고 진짜 네. 싸우면 저렇게 싸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네. 액션들인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류승환 감독이 액션 키드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축구를 너무 감동적으로 봐서 축구를 본 후에 이제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이제 무도인으로서 단련을 오랫동안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영화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카 체이싱도 그렇고 총격전도 그렇고 액션씬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액션씬이 없기도 어렵겠어요. 네, 왜냐하면 첩보 작전에 국정원 블랙 요원에 이제 북에서 온 최정예 요원이라고 할 수 있죠. 보위부 이제 간부까지 조장까지 합세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러시아 마피아까지 얽히는 국제적인 범죄거든요. 이 러시아 마피아에 북한과 남한의 이제 특수 요원들이 얽히니까 정말 보고 있으면 제 뼈가 아픕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1대1이 됐건 1대4가 됐건 네.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음악으로 간접적으로 영화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시죠. 신세경 씨가 연기한 역이 최선화인데 그 최선화가 극중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부른 노래의 원곡입니다. 패티김의 이별. 패티김의 이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지혜 씨는 토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첫 번째 영화로 휴민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액션 영화를 주로 만들던 분이잖아요. 네. 유승환 감독의 전작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전설적인 데뷔작이죠. 2000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장편 데뷔를 했는데요. 패싸움을 벌이던 고등학생들이 이제 불량배가 되어서 또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류승환 감독이 직접 연출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연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전설적인 이유가 배우 류승범 씨의 배우 데뷔작이기도 해요. 네. 본인의 동생인 이제 류승범 씨를 캐스팅해서 정말 그 해에 모든 신인상은 다 휩쓸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인데
이 류승범 씨 캐릭터가 정말 날것의 어떤 그런 불량한 학생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배우를 구하나 류승환 감독이 너무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었더니 그 불량한 학생이 방에 누워 있었던 거죠. 바로 자신의 동생이 류승범 씨였던 거죠. 이게 배우할 생각도 전혀 없는 동생을 그럼 그쵸.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류승범 씨가 배우로 데뷔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본인의 그 색깔이 많이 드러났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날것의 액션. 정말 상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하게 되는 몸짓에는 멋진 액션만 있지가 않잖아요. 처절하고 어쩔 때 보면 좀 더럽기도 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네. 뭐 그러죠. 이런 몸짓에 정말 재능이 있는 감독이라는 게 데뷔작부터 드러났고요. 그 이후에 뭐 아란 장군 개작전 같은 영화로 코미디에도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뭐 증명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뭐 부단거래,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압니다라는 명대사를 남겼죠. 또 그 휴민트에서도 잠깐 등장하기도 했던 베를린이라는 또 첩보 영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베를린에 하정우 씨가 연기했던 북한의 비밀요원 표정성. 이로 엄청 약간 좀 맷 데이먼과도 비교될 만한 그런 캐릭터였죠. 이 표정성 캐릭터가 또 이번에 휴민트에서도 잠깐 대사로 등장을 하거든요. 대사로? 네, 어떻게 보면 좀 베를린과 느슨하게 연결된 스피노프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류승환 세계관이네요. 그쵸. 근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전 류승범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침대에 누워있다가 형한테 끌려나가서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안에 이제 재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형이 발견해 준 거죠. 와, 액션 코칭하긴 좋았겠네요. 마음 편하게. 형의 동생들 그거 아니라고. 여느 배우보다 편했을 것 같네요. 집에서 하던 대로. 네. 형이 해봐. 그러면 형이 해주고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액션과 함께 멜로가 상당히 강조가 된다고. 그래서 박정민 그 신세경 사이의 멜로 부분이 굉장히 강조돼 있다면서요? 네. 이 멜로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류승환 감독이 워낙 홍콩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홍콩 영화에서 8, 90년대에 그려지던 그런 사랑의 느낌이 많아요. 여기서는 일단 죽어야 되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되고 사랑을 위해 내 목숨을 내던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휴민트에서도 박정민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그렇죠. 박건희. 이제 옛 연인인 최선아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숭고한 되게 순애보를 액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취재가 굉장히 잘 바탕이 된 영화기도 해요. 류승환 감독이 워낙 취재를 열심히 하시는 감독이기도 한데 이 둘의 사랑도 약간 실화 베이스가 있어요. 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이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함께 이제 한국으로 탈북하게 된 그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한소혜 씨라고 지금 이제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실화를 이제 많이 취재를 하셨대요.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패티김의 이별 같은 노래도 한소혜 씨가 직접 이제 지도를 했대요. 신세경 씨에게 그 본인이 이제 노래를 불러서 테이프를 이제 전달하고 이걸 이제 북한 사투리로 불러야 되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제 신세경 씨가 연습을 해서 극 중에서도 정말 북한 사람처럼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화의 베이스를 둔 게 많고 또 액션에 있어서도 실제 국정원에 가서 조인성 씨를 비롯한 배우들이 하루 동안 총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때 국정원 훈련요원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영화에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총장전 장면이 있어요. 그 조인성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이제 팔을 다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총알을 다시 탄창을 장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발로 발 뒤꿈치를 이용해서 장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데 그것도 실제 그 훈련 요원이 그런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그 이야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와, 실제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영화군요. 네. 좋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 휴민트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본격 통일권장 액션 영화라고 봤어요. 통일권장. 통일권장 영화라고 봤는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 영화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러시아 마피아와 남과 북 요원의 2대1 대결이 있어요. 러시아 마피아가 너무 강력한 거죠. 덩치도 크고 무기도 있고 거의 다 마피아 보스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달려들어야 겨우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강적인 거예요. 근데 남과 북은 힘을 합치기가 어렵잖아요. 서로도 이제 적대 관계인데 그렇지만
이 서방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일치 단결해서 힘을 모아서 공격했더니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액션씬이 굉장히 유려하고 또 타격감이 넘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민족으로서 그래야지 서방 세계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까지 던져주는 그런 그래요? 본격 통일 권장 액션 영화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휴민트에서 뽑은 키워드로 두 번째 영화 한번 얘기해보죠. 뭡니까? 네. 휴민트에서도 네. 이 작전 중에 도청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조건이죠. 네, 첩보 영화에선 도청이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러한 도청을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 영화 타인의 삶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 타인의 삶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1984년 동독이에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이 주인공이 도청에 능한 비밀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비즐러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체제에 충성하고 자신의 일에 굉장히 장인 정신으로 접근하는 인물이에요. 네. 뛰어난 감시 및 신문 기술로 이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임무 외에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술가 커플인 드라이만과 크리스탈을 이제 감시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너무나 엄청난 실력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샅샅이 훑어봐요. 그리고 엿들을수록 이 비즐러라는 인물은 자신의 세계는 자기는 숭고한 신념으로 임무를 대하고 있지만 자신의 윗선들은 탐욕을 위해서 자신에게 명령을 하달 내린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숭고한 예술가들의 세계에 점점 빠져들게 돼요. 네.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반대되는 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 마지막 선택까지 합니다. 마지막 선택이 뭔지가 되게 핵심이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선악이 되게 분명한 영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출상에 있어서도 이들의 어떤 선과 악 그리고 어둠과 밝음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술가 커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따뜻한 조명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 늘 이제 서로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음악도 흘러나오고 파티에서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미래를 논하고 조금 더 우리가 이 세상을 밝게 가꿔나갈 수 없을까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비즐러가 혼자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약간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그려지는 1인 공간 같아요. 옷도 이제 저것이 비밀 경찰이라면 입어야 되는 옷인가 싶은 회색 옷만 늘 있거든요. 그 회색 재킷에 가구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저 사람은 거의 이제 구도자구나. 수도승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구나. 일과 집밖에 없는데 그 집에서 먹는 음식이 보면 그냥 우주선에서 먹는 미래 식사 같은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식사만 하거든요. 사료입니까? 사료? 거의 사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둘의 세계를 이제 엄격하게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대조도 영화적 장치로 진짜 그 뭐랄까 눈치채지 못하게 머리에 들어오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들로 하여금 바로 이제 감각으로 느끼게 만드는 메시지죠. 비즐러가 예술가를 감시를 하면서 이제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내용이 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의 핵심일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식으로 네. 변화가 생깁니까? 제 비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예술가를 좀 건반지 스타일이 하고 호감을 갖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들의 삶을 엿듣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술하고 또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드라이만이 말한 브레이트의 시를 찾아서 읽고 그 사람이 연주한 소나타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이게 도청을 하니까 무슨 곡을 듣는지 알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의 예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다라는 게 무리수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한 편의 영화나 아니면 우연히 마주친 그림이나 아니면 우연히 마주친 소설책의 한 페이지에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비즐러라는 인물은 예술을 두고 이걸 만든 창작자와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눈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폭력의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인간성에 대한 모습이 여기서 그렸다고 하던데 네. 비즐러가 인간성을 회복하면 네. 비즐러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또 정말 높은 윗선에서 이 드라이만과 크리스탈 커플을 도청해라.
조사해라, 감시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도 분명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예고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권력에 크리스타가 굴복되고 드라이만을 밀고 하게 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네. 이걸 지켜본 비즐러는 이제 드라이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희생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게요. 참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은 과거에. 맞아요. 정말 그렇게 오래지 않은 과거에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회에 내 삶이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들 자기의 삶은 중요하니까요. 기자님은 이 비즐러라는 캐릭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였던 게 보통 비밀 경찰이라면 자신의 권력욕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시작 자체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신념이 있고 내가 지지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숭고한 측면에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그 당에 대한 충성이 사라진 자리가 또 다른 숭고한 것으로 채워져야지만 버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아름다움,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희생하고도 끝내 웃을 수 있었던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밀 경찰이라는 임무보다는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예술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로 지켜냈다라는 게 이 사람 인생에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숭고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이 정말 감동적인데 그래서 드라이만이 이 비즐러의 희생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감시에서 벗어난 뒤에 소설을 내요. 근데 그 소설을 내고 나서 그 소설을 준비할 때 본인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가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준 비밀 요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문서를 통해서 알아내게 되죠. 네네. 근데 그 비밀 요원의 암호가 HGWXX7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소설책 앞장에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작가 메시지로 넣잖아요. 네. 거기에 그 비밀 요원의 비즐러의 암호를 넣은 거죠. 그래서 비즐러가 이제 드라이만이 책을 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이제 다 무너진 뒤에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딱 펼쳐보니까 자신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답을 받은 거죠, 자기도.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선물하실 거예요? 포장해 드릴까요? 이러니까 아니요, 이 책은 나를 위한 겁니다. 하고 이제 서점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객들은 자신도 이제 이 영화를 따라왔던 시간을 보답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평을 하신다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많은 분들이 인생 영화로 꼽으시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앞서 말한 그 비즐러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본 어떤 삶을 지키는 숭고함도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화를 보는 관객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비즐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만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그가 만들어내는 예술과 아름다움을 몰래 엿듣고 엿봤잖아요. 관객 역시 스크린 너머에서 항상 그 만들어낸 예술을 엿보고 그냥 이제 수동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어떤 관객에게 가지는 운명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비즐러의 존재를 알고 또 오랫동안 쓰지 못한 책을 다시 쓴 드라이만을 보면 우리 관객이라는 존재의 운명도 그런 한계가 아니라 예술가와 소비자 역시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또 희망적인 영화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희망적이다. 네. 그러게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어떻게 느꼈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초반에 네. 그 도청을 하고 있던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한 30분 1시간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그쵸, 장면이. 그쵸. 그 장면 동안의 관객이 자기들도 도청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같이 그런 걸 느끼지 않나 싶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네, 워낙 도청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항상 이 비즐러는 귀에 뭔가를 꽂고 있거든요. 도청 기계를.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비즐러의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드라이만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영화 휴민트와 타인의 삶 소개해드렸습니다. 9077님 참 오랜만에 듣는 음악과 함께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3016님 우수절기도 지나고 며칠 있다 경칩도 지나면 개구리들도 입을 떼겠지요. 추운 겨울 보내면서 벌써 따뜻한 봄날 기다립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영화 여러분 주말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 기자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난 그들의 삶을 훔쳤고 그들은 내 인생을 바꿨다. 영화 타인의 삶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 OST 들어봐야겠죠? The Lives of Others, 가브리엘 야레드의 곡인데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